자, 그래서 기권의 층상 구조 대기 얘기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기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 지구계 라는 걸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지구계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구 구성 요소 중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지구계였고, 그때 거기에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권 배웠고, 직권도 배웠죠. 우리 그 직권의 구조 배웠어요. 지각 멘틀 외행 대행 했을 때 배웠고, 그 다음 기권은 지금 배우는 거고, 외권은 우주니까 우리 우주 태양계 이런 것도 배웠고, 뒤에서도 나올 거고, 생물권은 틈틈이 식물의 호흡이랑 인간의 그 소화랑 이런 거 하면서 틈틈이 했죠. 그래서 거의 다 배웠어요. 4학년이니까 여기다 나갔고, 오늘은 기권을 할 겁니다. 지구의 기권.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km를 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표 부근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왜 대부분 지표 부근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중력. 그쵸.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서 대기도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져요. 그래서 1000km 정도 올라가면 이쪽이랑 별 차이 없어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우주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나? 우리가 우주여행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 보시면 30억, 50억 내면 우주여행 할 수 있다. 그런 거 떠요. 그거는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니고 1000km도 아닐 거예요. 100km?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요즘? 그러니까 인공위성보다 좀 낮게? 여기서도 거의 무중력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기 제일 많은 거 질소, 그 다음 많은 거 산소, 요거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많은 게 아르곤, 네 번째로 많은 건 이산화탄소. 이거 글씨 태가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내 거 아닌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 안 돼. 됐다. 다른 선생님 패드예요? 원장님 거예요. 상관없을 것 그쵸? 내 아이패드 알았어. 자, 어쨌든 그래서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 이산탄소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요거 그때 정리했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표 부근부터 보시면 여기가 대류권이에요. 대류권.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지표 근처에 있는 대류권. 대류권은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서 대류권.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순환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바람을 느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기가 저기서 저기로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깁니다. 위로 올라갔더니 차가워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됐어요. 그래서 떠있는 게 구름, 그게 떨어지면 눈이나 비,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증기 없으면 대류가 일어나더라도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 대류권에 분포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중력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위에 기온이 상승하는 곳이 있어요. 대류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쭉쭉 낮아진단 말이야. 근데 성층권은 오존층 때문에 올라갈 때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특이하게.
자, 그래서 자외선 흡수에서 가열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대기가 안정해. 바람이 안 불어. 대기가 안정해. 그 다음에 그래서 비행기 항로도 이용된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그 오존층의 영향을 벗어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게 중간권. 지표랑 멀어져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표가 제일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대류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긴 또 뭐예요?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밑에 대류권은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나지만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춥습니다. 중간권이 온도가 최저 기온이 나타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열권입니다. 얘는 그냥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면서 온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희박.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돼요. 유성 얘기를 안 했는데요. 유성은 중간권에서 관측됩니다. 열권에서 관측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여기 공기 너무 희박해서 여기서부터 안 타고 여기서부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성은 우리가 별똥별 유성이잖아요. 별똥별은 엄청 금방 사라져요. 보통은 별똥별이다 라고 하는 순간 거의 사라지죠. 다 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 요렇게 복습하면서 한 번 더 구별해봤어요. 우리 이거 문제 풀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풀었어요? 네. 그럼 지금 풀게요. 자, 1번 대기는 지표에 약 1000km까지 분포하고요.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중력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대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탄소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의 대기는 질소가 산소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의 층상구조, 층 이름 보겠습니다. 밑에 지표부터 가는 대류권, 나는 성층권, 다가 중간권, 라는 열권입니다. 다 암기해 주세요. 지표 기준으로. 자, 그 다음 대류 잘 일어나는 층은 가와 다. 대기가 안정한 건 대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라. 근데 대류가 일어나는 층 중에 기상현상은 가에서만 일어난다. 왜? 수증기가 있으니까. 다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나입니다. 암기를 완벽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대류권이랑 중간권은 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변하냐? 지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표에 방출한 열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성층권이 오존층 때문에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온도 올라가는 거고, 열권은 태양 에너지로 의해 직접 가열돼서 기온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춥다 그랬죠? 중간권 계면이 최저 온도예요. 자, 기권, 대류권은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되고, 열권은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기권은 층상구조.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4개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층을 4개로 나눈 기준이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공기의 대부분은 대류권에 모여져 있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네요. 중간권 계면 부분이 최저 기온을 나타낸다. 넘겨. 자,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의 온난화, 지구 온난화 하겠습니다. 지구 복사평형과 지구 온난화 보시면 일단 복사평형부터. 우와.
자, 우리 복사가 뭐냐면 그 전도대류 복사할 때 그 복사거든요. 전도대류 복사. 자, 전도대류 복사의 복사인데 복사 에너지는 모두 방출합니다. 모두. 그러니까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방출해. 그러니까 태양도 방출하고 지구도 방출하고 우리도 방출하고 우리도 복사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도 찍히는 거죠. 자, 어쨌든 방출한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예요.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고요. 그러면 복사 평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건 같이 밑줄 칠게요. 복사 평형.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자, 물체를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같아. 그래서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태양이 있어. 태양이 지구한테 뭐 하냐면요. 지구한테 열을 보내줄 거예요. 열을. 물론 지구한테 보내주는 건 아니고 우주 전체한테 태양풍으로 열이 방출되는데 이때 뭐 한다? 지구로도 일부가 온다. 근데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대기. 잘 보이냐? 대기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열에 지구로 오는 태양열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대기 때문에 튕겨 나가는 거 반사되는 게 30%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 흡수되는 게 50입니다. 지표로 되는 게 50, 대기와 구름으로 흡수되는 게 20이에요. 아예 안 들어오고 나가는 거 30, 빼면 70 남잖아요. 그 중에 50이 지표로, 20이 대기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제일 따뜻한 거지.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대류권이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표의 열 에너지 방출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복사평형은 뭐냐? 복사평형은 지금 이 상태면, 지금 이걸로 멈추면 지구 기온은 계속 올라야 돼요. 계속 태양열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방출하는 에너지도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 했어요? 70을 쓴 거잖아. 결국 30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70이 다 나갈 겁니다. 저기요. 70이 다 나갈 거야. 방출될 겁니다. 70을 쓰고 70을 방출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계속 받기만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계속 방출만 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태양이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중이에요. 태양은 줬다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주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쓰고 방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 유지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게 이제 이 책에 있는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라고 했을 때 반사되는 거 30, 대기와 구름으로 흡수되는 거 20, 지표로 흡수되는 거 70, 50 합쳐서 70이 우주로 방출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 얘도 밑줄 칠게요 일단. 온실효과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되는 현상. 잘 들어봐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70을 방출한다 그랬어. 그쵸? 70을 방출하는데 온실효과는 뭐냐면 얘를 한번 꺾는 거야. 지금 70이 바로 나가지 않고 뭐예요? 한번 흡수되는 겁니다. 한번 흡수돼서 지구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방출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한 번에 70%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표로 방출해서 온실 효과입니다. 지표로 방출해서 지표를 따끈하게 한 다음에 빠져나가요. 결국 70이 빠져나가는데 한 번 더 데핀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사 평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데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온실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고 온실 효과는 있어야 돼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온실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온실 효과를 없앤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온실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지금 한번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달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달이랑. 달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 효과도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대기에 온실기체가 없으니까. 온실기체의 대표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의 주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그 다음 메테인. 사실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만 뭐 수증기 얘기는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공기 중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더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 이산화탄소보다 적어서 일단 지금은 이산화탄소 주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그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메테인이 뭐가 제일 문제인 줄 알아요? 그 소, 돼지 같이 인간이 먹는 그 가축, 그러니까 먹으려고 기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끼는 방귀? 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메테인이 점점 많아져서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진짜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온실기체가 없어. 달은 없고 지구는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구는 태양열을 받았어요. 그럼 방출하는데 방출하기 전에 한번 방출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기 전에 한번 지표를 데피고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기가 없는 달은 들어온 애가 그냥 바로 모두 나가요. 그러면서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씨가 되는 거죠. 살 수 없어요. 특히 식물들은 여기서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기 때문에 평균 15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상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있어야 되는 정상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왔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입니다.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만 없었어도 그쵸.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랑 석탄 얘기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시 대기에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산업혁명이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내고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 석탄을 떼면서부터 이게 원래도 원래 우리 인간이 없었어.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인간이 없었어도 온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온도가 이제 천천히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할 거거든요. 인간이 없어도 이렇게 증가할 게 어떻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인간의 활동으로. 그래서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지금 평균 기온이 높아졌죠. 이대로 가면 여기 나오죠. 빙하의 면적 감소하고 만년을 감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빙하기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도 크게 따지면 빙하기긴 해요. 빙하기. 왜냐면 빙하가 있잖아. 저기 우리 동네는 없지만 저기 북극 남극 지방 추운데 지역에는 아직 빙하가 살아있죠. 맨날 빙하 녹는다 하잖아요. 아직 있으니까 녹지 없으면 녹지도 않죠. 그래서 실제로 빙하가 아예 지구 전체에 빙하가 전혀 없는 시기도 있었어요.
완전 따끈따끈했던 시기. 그 다음 완전 그러니까 완전 추웠던 시기도 있는 거고, 인간이 있긴 있었는데 동굴 밖에서 살 수 없던,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먹이 찾을 때만, 사냥할 때만 잠깐 나와 사냥하고 다시 들어가서 오돌오돌 이랬던 빙하기 시절도 있고요. 그 시절이 다시 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정도의 시기에는 못 보겠지만 오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난화 현상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럴 거라고 배웠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고 만년절이 감소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해. 그 다음 기상이변이 일어나,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 이런 걸 그냥 배웠단 말이야. 이럴 거야. 너네 이산화탄소 지금까지 더 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배웠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지난주부터 영하 20까지는 안 갔지. 영하 12도, 영하 2도 막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춥죠. 저 북극에 있는 바람이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막 러시아에서 눈이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막 그거 봤어요? 하여튼 막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생태계 변화 이거 간단하죠. 우리나라 생태계 엄청 많이 변했죠. 명태 알아요? 명태?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나? 그 명태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명태를 얼리면 동태고요. 명태를 생으로 먹으면 생태고요. 명태를 말리면 북어고요. 명태를 얼렸다가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코다리고요. 명태 새끼가 노가리고요. 엄청 이름이 많아요. 그게 왜 많냐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잡혀서 워낙 많이 먹어서 이름을 각각 붙였더니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현재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잡혀요. 우리는 명태 다 수입해요. 지금 먹는 명태는 다 수입해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대표적이죠. 우리 사과가 우리나라에 되게 흔한 과일이에요. 그리고 대구, 부산 바로 위죠. 대구 요쯤에서 특산물이었단 말이에요. 대구의 특산물이었어. 선생님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요쯤, 지역은 기억 안 나는데 한 요쯤이 지금 사과 특산물이라고 하고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너네가 성인이 될 정도 되면은 사과도 우리나라에서 자라긴 힘들겠지. 그 다음에 바나나는 옛날에 바나나 제주도에서 키웠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못 키워요. 망고 키운다. 망고. 제주 애플망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열대 과일이 하고 바나나는 좀 위로 올라왔어.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농작물 생산물이랑 생태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바다는 특히 더 심합니다. 바다의 온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름에 덥고 여름에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오는데 한 시간에 쏟아졌다. 이런 것도 다 기상이변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로 범람되고 홍수가 일어나는 게 반복되면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온난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안 나아지는 게 문제죠. 안 나아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존층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오존층은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요거는 이런저런 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싹 쓰지 말자라고 국제적 약속을 하고 진짜로 거의 안 썼어요. 그랬더니 오존층 구멍이 떼어졌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 훨씬 작아요. 줄여지고 있는데요. 나아질 수가 없어. 이산화탄소는 나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산화탄소 석유를 써야지 자동차도 굴리고 공장도 돌아가고 석유 안 쓰면 옛날 걸어다니고 조선시대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맙시다 하면은 다 멈춰? 순 없잖아요. 그쵸? 다 걸어다니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 걸어다니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오는데 대책이라고 해봤자 우리 그냥 맨날 듣는 거.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나무를 심고 수분 보존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냐?
쓰레기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태양열이나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석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다음에는 수소 자동차 만들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진짜로 확 줄 겁니다. 전기차로는 많이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가 문제냐면 전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렇죠? 근데 전기차 자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석유차보단,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차보단 당연히 전기차가 낫죠. 왜냐면 석유차는 뭐예요? 다니면서 막 뒤로 매연을 뿜어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아무것도 안 뿜어내긴 하죠. 근데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돼. 그래도 감소는 됐죠. 근데 수소 자동차를 만약에 만들어서 상용화가 되면 확실히 줄 거예요. 왜냐면 수소를 태우면 수증기 발생하니까 자동차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 또 그 수증기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도 좀 연료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게요. 51조. 자, 볼게요.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복사평형의 상태,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다 복사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본 상황에서. 자, 복사평형의 상태는 물체 온도가 일정하다. 지구로 흡수되는 거, 여기 지구라고 했으니까 지표와 대기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50이 아니라 70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대기와 지표로의 반사되는 거, 아예 안 들어오는 거 30, 방출되는 거 다 합쳐서 70. 요렇게. 자, 그 다음 지구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 평균기온이 높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기온은 15도, 달의 평균기온은 영하 18도가 평균기온이에요. 온실기체 아닌 것은 산소와 질소, 지구 대기의 주요 성분입니다. 얘네가 만약에 온실기체 일으켰으면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많아. 7번 답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 7번. 감사합니다. 자, 10번.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게 지구온난화.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 이 최근은 한 100년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진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몰디브 알죠? 몰디브. 몰디브 들어봤어요? 몰디브라고 하는 섬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평평한 섬이야. 우리는 막 이렇게 저길 봐도 저길 봐도 산. 여기는 왜 산이 안 보여요? 산을 깎아서 아파트죠. 산이 안 보여요. 막 그냥 다 산이란 말이야. 근데 몰디브라는 애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평해. 그리고 바다야. 섬이고. 그래서 얘네가 적극적으로 광고한 게 시간이 지나면 몰디브로 못 놀러 올 거니까 놀러 오세요. 이걸로 엄청 광고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만 지나면 몰디브에 뭐 반이 줄어드느니 막 그랬는데요. 뭐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건데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렇게 봐봐요. 적외선 등에다가 앞에다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놓고 지지처 온도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재는 거죠. 쟀더니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알루미늄 컵이 적외선 등 때문에 온도가 쫙 올라갔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 일정해진다. 왜 일정해져요? 복사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뭐하면 적외선 등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쵸?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하겠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 자, 그런 식으로 복사평형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거는 흡수하는 복사에너지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외선 등이 열을 내니까 얘가 태양에 해당하는 거고 이 검정색 알루미늄 컵이 지구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왜 검정색으로 하는지는 알죠? 그쵸. 검정색은 열을 흡수하고 흰색은 열을 반사해요.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여름에는 흰색 옷 입는 게 더 낫고 겨울에는 까만색 옷 입는 게 낫고. 그래서 까만색으로 입으신 거예요? 아니 난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까만색을 좋아해서 까만색을 입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 그래프, 요 그래프 보시면 지금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나오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도는 가로선이 위도입니다. 그쵸? 여기가 위도 0도예요. 적도. 제일 한가운데가 위도 0도입니다. 그리고 위로 90등분, 아래로 90등분한 게 위도인데 어디가 제일 뜨겁냐면 적도 부근인 여기. 요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를 면적당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여기가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위도 0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방출 에너지보다 좀 더 많아. 에너지가 과잉이야. 그 다음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줄어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 그러니까 방출되는 양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건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여기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온도가 계속 내려가야 돼. 그치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에너지 과잉되는 요 과잉된 에너지를 요쪽으로 전달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기랑 물이에요. 물. 대기랑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 과잉된 쪽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있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緯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緯도로 운반되어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룬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요 빈칸 다 채워봅시다. 응? 어디를 채워요? 여기 빈칸이 쭈루룩 있어요. 내가 답이 적혀 있어서 내가 쭉 주지는 못하게 다 보여. 53쪽에 빈칸 채우라고! 좀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민칸이 어디 있어요? 아, 보지도 않고. 숙제 검사할게요. 자, 그래서 위 그림을 보고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음 에너지 각각 쓰시오라고 했죠. 자,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70, 반사되는 거, 안 들어오는 거 30, 방출되는 거, 여기서 쓰고 남은 거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쓴 거 다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70. 그래서 A, B, C 수식을 쓰면 들어오는 양에서 반사되는 거랑 방출하는 거 더한 거죠. 방출하는 거. 그 다음 B는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C는 A에서 B를 빼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번부터 설명하면 3번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잖아요. 우리 70짜리 방출되는 에너지. 그럼 얘는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에서 아예 안 들어오는 30 빼고 나머지가 모두 방출된다. 이게 C 식이고 B는 뭐예요? 그냥 반사되는 식이잖아요. 그럼 이 반사되는 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양에서 지구가 방출하는 양을 빼면 그냥 반사되는 거, 들어오지 않고 반사되는 걸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 봐요. 자, 그래서 똑같은 거죠. 지구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에 흡수된다는 얘기는 지표만 뿐만 아니라 대기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구는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선생님 마음이요. 자, 그래서 지구는 지표로 들어오는 거랑 대기로 들어오는 거 더해서 70%.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그러면 다 빼. 100%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거, 지표에 흡수되는 거 다 빼면 나머지 반사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건 우리 들어온 거 다 나간다 그랬으니까 지표에 들어온 거, 대기에 들어온 거 싹 다 더해서 방출하면 됩니다. 자, 온실기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방출되지 않고 지표로 방출되는 D가 온실 효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가는 빨간 선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고요. 그 다음 파란 선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A는 남는 에너지, B는 부족한 에너지 맞고요. 그럼 어디서 남아요? 저위도에서 남아요. 그게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대기와 순환에 의해서 그게 이동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옳지 않은 건 3번. 다 맞았습니까? 아니야.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보인다. 굉장히 슬픈 단원이 나올 건데요. 요거는 풀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요건 숙제로 그냥 쭉 합시다. 그러면 여기 54, 57까지 지는 풀어요? 아니 숙제라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 58쪽 볼게요. 3번만 쉴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 58쪽 대기 중 수중계 하겠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석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석출 기억나요? 석출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대기 중 수증기입니다. 우리 기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쵸? 대기에 수증기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쵸? 수증기가 있어서 우리 기상현상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내용, 근데 그때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쉽습니다. 그때 내용 기억 못하면 다시 해야죠, 뭐. 자,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일정량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최대로 포함하면 포화 상태,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 상태야. 그럼 지금 현재 얘는 요 안에 교실 안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일 겁니다. 확실해. 건조하거든요. 엄청 건조해. 저 온풍기 떼서 더 건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정 양의 공기에 요만큼 공기에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을 다 채웠어. 가득 채웠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포화 상태란 얘기입니다. 포화 상태. 그리고 이만큼 채울 수 있는데 나는 요만큼만 채워져 있어요. 그럼 불포화 상태. 이렇게.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포화 상태고 더 포함할 수 있는 불포화 상태예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자,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담긴 그릇에다가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만히 놔두면 공기 그 물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뭐 할 거냐면 증발할 거야. 얘가 막 돌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증발입니다. 얘는 뭐예요? 어디로 여기로 가든 물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표면에 있는 애들은 요렇게 움직이면 물 아니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움직이다 요거 빡 빠지면 요건 공기 중으로 나간 겁니다. 요렇게 날아가는 게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있는 데서는 뭐 시간 지나면 뭐 물 쭉쭉쭉 줄어들겠죠. 그쵸? 그런데 뭐 할 거냐면요. 지금 뚜껑을 덮을 겁니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증발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던 애들이 어때? 여기 날아가던 애들이 여기서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날아가.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겠지. 또 날아가. 또 여기 있겠지.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득 차겠죠? 가득 차는 순간 뭐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발을 멈춘다?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돼요. 요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면 여기 증발되는 공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이 증발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증발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됐어요. 공기에 수증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물방울로 다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인 거냐면 얘는 증발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자는 계속 여기 있는 애들은 다시 증발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포화 상태에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가 일정해져서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 이해가 안 되네. 뭐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요런 가보다 정도로 감만 잡아봅시다 일단.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 양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입니다. 포화 상태 공기 1kg 정도면요,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요만큼? 뭐만큼? (1m) 1m쯤 요 정도 이만큼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공기. 자, 거기에 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 우리 용해도 옛날에 용해도 외웠던 거 기억나죠? 어떤 온도에서 용해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가 용해도였죠. 우리 이제 포화 수증기 양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kg에 최대로 수증기 양이 들어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자, 변화 요인은 기온입니다. 얘도 똑같이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고 기온이 내려가면 수증기를 적게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엔 건조하고 여름엔 습한 겁니다. 여름에 온도가 오르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는데 마침 뭐예요? 비가 와.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내 땀이 증발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땀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체온을 땀이 증발하면서 내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더우면 땀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더워서 땀이 나는데 우리나라 계절상 공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 그럼 내 땀이 증발 안 돼서 뭐예요? 남아있어요. 끈적끈적하게. 불쾌지수 빡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 더운 거예요. 저기 열대지방 어디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게 이 습도 때문에, 습도 때문에. 자,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 포화수증기양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도 많아져요. 쌤, 그러면은 공기도 과포화 상태가 있어요? 과포화 상태요? 뭐 그것도 아마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 상황에선 과포화는 잘 안 일어나. 저 위에서 가끔 일어나긴 해요. 구름. 거기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양과 현재 수증기, 실제 수증기양을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 실제 수증기양과 포화 수증기양이 같으면 포화 상태. 뭐 당연한 얘기죠. 현재 공기 실제 수증기양과 포화 수증기양이 작으면 불포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 오랜만에 보는 그래프. 자, 포화 수증기양 곡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많아져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 포화 수증기양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25도에서 포화 수증기양은 20kg per g이에요. 20g per kg이에요. 그러니까 1kg에 공기 1kg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20g이라는 거지. 그쵸? 20g이 최대란 말이야. 최대인데 내가 뭐예요? 10.6g 포함시켰어요. 그럼 뭐야? 포화가 20인데 나는 10.6만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10만큼만 수증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불포화 상태인 거죠. 20을 가득 채웠어요? 포화 상태. 아까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그 일정 공기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20인데 나는 10만 수증기로 넣었어요. 그럼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불포화인 거고 내가 20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포화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한다는 겁니까? 온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몇 도로? 15도로. 15도로 낮췄더니 15도의 포화 수증기양이 10이래. 그냥 고칠게요. 10이래. 그러면 뭐가 준 거예요? 포화 수증기양이 준 거예요. 공기 양은 똑같은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 15로. 근데 나 10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일단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아까 불포화 상태였는데 온도가 높을 땐 불포화 상태였는데 온도를 낮추니까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듣고 있죠? 굉장히 안 듣고 있는 표정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이제 뭐 할 거예요? 온도를 더 낮출 겁니다. 온도를 더 낮춰요. 온도를 얼만큼 더 낮출 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포화 상태가 됐어요. 다시 10.6으로 옵시다. 내가 10.6의 수증기 양을 해서 지금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온도를 더 낮춰. 온도를 쭉쭉쭉 낮췄더니 포화 수증기양이 몇으로 줄었어요? 5.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여기에 10.6으로 수증기 상태로 있었는데 온도가 차가워졌더니 5.4g만 최대 수증기가 포함된대. 그럼 나머지 양이 뭐한다? 물방울로 변한다. 석출되는 거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훨씬 쉬워요. 와닿거든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름에 내가 음료수 먹으려고 차가운 음료수 먹으려고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컵을 만들었어요. 그럼 얼음컵 잠깐만 여기 놔둬도 뭐예요? 여기 물이 흥건하죠.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얘가 갑자기 얼음컵에 닿아서 차가워지니까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가 쑥 떨어진 거야. 그래서 물 생긴 거거든요. 수증기가 물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보면서 다시 정리. 자,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수증기 더 공급하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하시면 됩니다. 25도에서 내가 10.6을 녹이면 20만큼 더 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이 아니라 9.4만큼 더 녹이면 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더 공기 중에 수증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게 만들면 불포화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방법이 두 가지. 기온이 낮추거나 수증기 공급한다. 이건 같이 밑줄도 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배우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올 건데요. 오늘 포화 수증기항도 배우고 이슬점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요. 이슬점은 우리 그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처럼 점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슬점은 뭐겠어요? 이슬이 생기는. 그렇지. 이슬이 생기는 온도라 그래서 이슬점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지다가 포화 상태 되면 물방울로 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표에선 어떻게 찾냐? 봐봐. 내가 지금 불포화잖아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포화가 저기요. 자, 내가 불포화인데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지점의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B야. 나 이미 포화 상태야. 처음 시작부터 포화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그 처음 상태의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포화 상태 온도가 이슬점이야. 그때부터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점, 여기도 밑줄 칠게요. 이슬점, 공기가 냉각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 응결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단어들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응결을 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 응결. 그러면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게 뒤로 가면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밑줄을 치고 시작합시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이래. 그럼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슬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슬점이 늘어나지 않는다. 뒤에 나와요,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응결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빼면 물방울로 변하는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요걸로 보시면 내가 처음에는 14.7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화 상태 아니고 불포화 상태죠. 그걸 냉각시켜서 20도가 됐더니 포화 상태가 됐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도를 쭉쭉쭉쭉 낮춰서 10도로 낮췄더니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7.6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미 14.7을 수증기로 만들어놨는데 온도를 낮췄더니 최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7.6이래요. 그럼 그 나머지가 물방울로 변한다, 응결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출을 구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겠죠. 할만합니다. 이거 몇 번만 하면 이거 쉬워요.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아니다. 일단 61쪽 풀고, 60쪽 풀고 얘기합시다. 푸세요. 59쪽이네요, 미안해요.
자, 59쪽. 자, 대기 중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정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대중목욕탕 가봤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가보면 어떠냐면요. 가보면 여기 목욕탕이 있고 천정을 보면 천정에 진짜 환공포증 생길 정도로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뜨겁고 뜨거운 물을 계속 쓰잖아요. 온도가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갔더니 천장은 차갑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방울이 엄청 생겨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 증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여름 생각하신대요. 우리나라 여름에 더우니까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그러니까 그 범위가 늘어났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서 그걸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더운 한참 여름에 더울 때 습도 느껴보시면 마치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막 내 폐로 느껴진 것만큼 그 습할 때가 있어요. 완전 그 습도 99% 100% 나올 때 있단 말이야. 더 덥지 그럼. 온도가 안 올라도. 자, 어쨌든 얘는 X.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슬점은 포화 수증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만 달라지지 다른 거랑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 높아지는 것도 틀렸어요. 아까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지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슬점이 높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요거 X.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왜냐면 이슬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포화 상태란 얘기입니다. 포화 상태란 얘기예요.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 같은 거죠. OXXXX O. 자, 2번 B 공기의 기온,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을 구하래요. 지금 현재 B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 옆으로 실제 수증기량 있네. 그대로 옆으로 가서 20g/kg. 그냥 쭉 내린 밑에가 지금 현재 기온. 요렇게 구하시는 거.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구해요? 이 온도일 때 30도실 때 우리가 30을 구했잖아요. 30도실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요 곡선 만나서 꺾어야죠. 27.1g/kg. 이슬점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슬점은 간단해요. 이 B가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됐어. 곡선이 올라왔어. 이때 온도가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도씨 이렇게 다 맞았습니까? 그러면 온도를 높였을 때는 무조건 낮췄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화 상태라면 그냥 그때 온도가 바로 이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도 요거 보고 하는 거네요. 3번 보시면 실제 수증기량이 적은 거 보겠습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는 얘기는 그래프 제일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제일 실제 수증기량이 적은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건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다는 건 온도가 제일 높은 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B인 거예요. 그 다음 포화 상태 공기는 뭐 할 때? 곡선 위에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A인 거고요. 불포화 상태는 곡선 밑에 찍힌 전문 모두 다 불포화. B, C, D 모두 불포화입니다. 그 다음 이슬점이 가장 낮은 것도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D.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애 A랑 B가 똑같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B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알맞은 값을 쓰시오. 기온을 30도씨에서 이거 B를 보면서 얘기하겠죠. 엄매야.
B 보시면 B에서 온도를 낮춰서 A가 됐어요. 기온은 몇 도로 낮추는 거예요? A가 됐을 때 온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도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B의 실제 수증기량이 20인데 포화 수증기량을 만들려면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니까 거기서 빼서 7.1g을 공급해주면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수증기량을 늘려주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또 B네요. B의 실제 수증기량은 20이고 15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지금 현재 B가 가지고 있는 양이 수증기가 20인데 15도로 냉각할 거래요. 쭉쭉쭉 냉각했더니 15도에서 최대로 수증기 포함할 수 있는 양이 10.6밖에 안 돼. 내가 수증기를 20 가졌는데 10.6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 한다고요? 물방울로 변한다. 응결된다. 그래서 9.4입니다. 풀만해요? 아니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설명할 이것도 거고요. 시험에 나와요? 오늘? 다음 주. 나이스. 그러면 오늘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여기를 마저 풀겠습니다. 우리 여기 7번까지밖에 안 풀었잖아요. 54쪽. 그래서 거기를 일단 56쪽까지 마저 풀고 채점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하래요.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층으로 만든 게 4개의 층인 거죠. 대부분의 공기는 열권이 아니라 반대로 대류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자, 그 다음 대기는 질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기체, 세 번째로 가는 게 아르곤, 네 번째로 가는 게 이산화탄소, 이렇게. 자, 대기 중에 수증기 기상현상 일으킨다. 이거 물어본 거구만. 자, 그 다음에 지표로부터 높이가 100이 아니라 1000km 구간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다 풀까? 자, 홀수만 일단 풀게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래요. A부터 대류권이죠. A가 대류권이고 D가 열권입니다. 자, 그러면 A층에는 수증기가 있고 대류도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현상까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 방출된 에너지마다 기온이 높아진다. 아니죠. B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존층 때문입니다. 오존층. 그 다음에 C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아요. 왜?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대기가 안정해서 장거리 비행항로로 이용되는 건 D가 아니라 B. 왜 안정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 2번 한 거.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높이 올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D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 자, 5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거 성층권이랑 열권. 대기가 안정해서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건 성층권 열권. 그다음 자외선 흡수하는 애는 성층권. 그래서 4번. 문제 너무 쉽네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성층권의 높은 농도에서 오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예요. 보시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우리 지구 대기 기권의 변화입니다. 온도가 내려갔다가 성층권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열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어, 그럼 어떤 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열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오존이 존재하지 않으면 3번의 기온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겁니다. 9번. 자, 적외선 등을 켜고
컵을 비췄어요. 컵을 비췄더니 뭐예요? 컵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기고 그 구간이 복사평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 복사평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외선 등을 태양, 그 다음에 컵을 지구로 비유해서 실험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요거 그러니까 A에서 D 관계 수식으로 나타낸 거. 자,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일 때 지표 반사되는 게 30, 대기로 흡수되는 게 20, 지표로 흡수되는 게 50. 그 다음에 우주로 전체 방출되는 거 다시 70입니다. 그러니까 A와 D는 같지 않아요. 그 다음 C랑 D도 C가 어딨어? C랑 D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B랑 C랑 더한 값이 방출되는 70과 같기 때문에 11번에 3번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